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앞부분에는 제가 FST 베타 바뀐 거 빌드가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13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웬만하면은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도심지에서는 조금 아직도 확실히 도심지는 조금 약하다, 이런 모습을 보인 지점들이 있어서 뭐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지점이 있고, 끝부분에는 리튬 공급업체인 리벤트의 어닝콜 스크립트를 두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다른 테슬라 얘기들이 있고요. 효율성과 성능에 담긴 얘기와 그리고 케냐와 인도 시장 등등 뭐 여러가지가 담겨있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FST 신규 빌드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12에서 13으로 넘어갔죠. 얼마 전까지 12였는데 또 한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된 부분들도 있었고, 확실히 이전의 11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물론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도심지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부족했던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로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영상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 여기 도로에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공간이 있고, 여기 옆에 이쪽은 사실 주차선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된 차들이 쭉 있는데, 이게 주행 가능 공간 인식, 드라이버블 패스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판단 문제로 이게 잠깐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씩 사거리로 이렇게 사거리로 갔다가 차선으로 인식을 할 때가 잠깐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 도중에는 이거를 주차된 차로 인식을 하다가 가다가 이게 끊겼을 땐 한 번씩 차선으로 인식을 하는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양쪽은 다 주차된 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중앙선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옆에 주차선이 있는 상태들이 나오죠. 들어가려는 모습을 잠깐 보인 바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자율주행 논리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맵을 씀으로써 극복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맵에 대해서 아예 안 쓴다고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의존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의존적이지 않는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슬라의 방식이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합의나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일단 도심주행에서 들어간 모습을 이 분께서, 브랜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해당 테스터님이 도심주행에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줌으로써 이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 빌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인식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있을 때 초록색으로 이어줌에 따라 조금 더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죠. 보행자가 건너가고 여기에 확대해보면 차가 주차된 차가 있고, 그리고 앞차를 따라가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맵 없이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슬라이드인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레일이 있죠. 무가선인 거 보니까 무가선 트램용 그 경전철용 레일일 건데, 오토파일럿이 여기에 있는 차선만 차선으로 인식하고 이 전체를 하나의 차선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일을 내가 물고 있죠. 레일을 물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차는 여기 쪽에, 요 차선 안쪽에 있죠. 그런데 중간에 들어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테슬라 FST 빌드 나오는 영상 중에 도심주행이든 교외주행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앞차가 차문을 열었을 때 그 차문에 대해서 이 빌드에 이 디스플레이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별도의 그 차문에 대한 레이블링을, 바운딩 박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보인다면 한번 제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앞차가 있는데 여기가 멈춰섰을 때 이쪽에 있죠. 이게 문을 열고 일어나니까 여기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운딩 박스가 된 그 디텍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무래도 도심주행상에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오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를 하겠다는 쪽이 이제 모빌아이의 의견인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혹시 보셨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선 중간에 멈추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노선이 원래 없었는데 하나가 이제 생기는 구간이었고 여기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섰을 때 뭐 잠깐 멈추긴 하는데, 이 앞에가, 차 앞에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앞차가 가고 나니까 다시 일로 들어와서 정상 주행을 했고요. 노선 중앙은 잘 찾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 교차로가 작은 데였습니다. 원형 교차로가 조금 작은 데인데 그래 버리니까 이게 앞에 자전거가 지나갔고 차가 지나갔고 하는 것까지는 다 지나가게 했는데, 그런데 얘가 인식을 못하고 한 여기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잠깐 볼까 합니다. 같이 볼게요. Let's see how it handles this roundabout. We actually have to go left through the whole roundabout. You know, it's really hesitant. You know, we're at a full stop on a road with no stop behind me. What is it? Maybe it's waiting for the bicyclist. So there was a bike, cars. Maybe it's waiting for all the cars to clear. Yeah, that's what it was doing. So it was waiting for everything to clear, including the bikes and the cars. So I would normally intervene at this point because the car, I mean, you see the car's like barely moving. Oh man, this is rough. So it did not handle a left hand.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올 때 잠깐 이렇게 회피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분께서 첫 번째는 그냥 인식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두 번째는 각도가 조금 과하게 틀은 그런 상황들도 조금은 있긴 해서 이 드라이버님이 조금 놀라는 그런 영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형 교차로 라운드어바웃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맵에서 표시가 돼 있다가 앞에 와서 이제 인식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이제 인식이 덜 됐다, 학습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여기를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분께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이제 리액션까지와 어떻게 주행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조금 더 보는 지점이 맞을 것 같아서 그 두 개도 함께 보시죠. Here's a roundabout. Doesn't show here, but there is a roundabout. Oh, this is... Oh. Oh my gosh. My car literally looks like a drunk driver. Oh my gosh. 이제 소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저께 모델 Y가 중국 당국에 등록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기가상하이에서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지로 보자면 여기 있는 게 모델 Y로 추정되는 랩핑된 시제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찍혀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주행거리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내년 기준으로는 353마일까지 꾸준한 범위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만약에 2019년부터 2021년 모델까지를 비교를 한다면 얼마나 향상되냐? 무려 13.87%의 굉장히 많은 주행거리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지점이 있죠. 오른쪽의 차트는 아크인베스트의 샘 크로스가 트윗한 내용인데, 성능과 주행거리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보통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할 것이냐 성능을 좋게 할 것이냐 사이에 이제 상쇄관계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 정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보통 머스탱이나 니오, 제규어를 보면 이 정도 전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 모델 X이 가 있는 위치는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성능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가 있다는 것이죠. 케냐에서 모델 X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은 아닌 것 같고, 영국에서 주행거리가 얼마 안 굴러간 모델 X를 사서 케냐로 수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게 실제 영상 트윗은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겠는데, 노래 틀어놓고 뭐 문 열고 닫으면서 굉장히 막 파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초쯤에 인도로 가는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내년쯤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도 시장에서 접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테슬라 클럽 인디아를 운영하는 이분이 이제 대학생입니다. 이분이 이런 모델을 보이면서 아주 기뻐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의 현지 매체 중에 하나인 더 프린트라는 데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인도로 향하고 있다지만 정작 인도의 전기차 혁명은 없다, 이런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더 프린트는 테슬라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지화의 문제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인도화, 한마디로 인도의 현지화를 해야 될 거란
프린트의 전망인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주장이었죠. 도로가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지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다면서 옛날에 피아트 우노가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에서는 실패했던 이유는 바닥이 낮아서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전소 문제였는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성장과 개혁의 속도로 볼 때는 목표를 못 이룰 것 같다는 프린트의 얘기였죠. 전기차 충전소 수요는 약 2,600개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 충전소는 500개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근거로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의 부족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조금 충격적이라서 조금 키워서 바라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혹시 아닌 다른 자료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기준으로 18년, 19년 사이에 사륜차 판매량이 3,600대입니다. 이게 맞나요? 6년간 판매량이 1만 대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틀 동안 팔리는 차가 한 8,000대, 9,000대 정도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기회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도가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더 프린트는 인도 정부가 현지 생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40%로 높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가 라이벤트로부터 리튬 공급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인데 그에 대해서는 CEO인 폴 그레이브스가 언급했던 스크립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킹알파에서 유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어닝콜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테슬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요구를 더 잘 맞출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의 선전에 서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약간의 존중의 말을 해주면서 기술 혁신과 자원 다각화, 공급망의 지역화를 함께 지원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죠.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성에 한마디로 환경에 좋은 거를 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하는데 리튬 생산 기업은 아직 그런 모델에서 면제되어 왔다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리튬 생산 기업들조차도 그런 공급망에다가 점차 탄소 배출이 낮은 원재료를 줘야 할 거라는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외딴 곳에서 지금은 염호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른 공급망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죠. 특히 기대되는 점으로 얘기됐던 것이 바로 밑에 네마스카 리튬의 자산을 갖는 컨소시엄의 일부로서 라이벤트가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테슬라의 리튬 공급망 중에 일부를 담당해줄 라이벤트가 퀘벡에 광산을 갖게 될까 이런 것이 기대되는 얘기였습니다. 퀘벡의 고등법원에서는 최근에 이 인수법안을 승인을 했고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고급 리튬 매장지이자 기존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저비용의 수력 발전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리튬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을 기대받는 매장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카마 리튬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닝닷컴의 얘기를 따라보니까 위험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기성 환경이 별로이고 복잡한 채굴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당시에 네마스카가 기존에 계산했던 운영비보다 약 3억 달러 정도 높게 가져가야 했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어야만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기서 수산화 리튬을 LG화학으로 공급한 바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과 아직 리튬 쪽에서 라이벤트가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네마스카 리튬의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이 기회이자 리스크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